네,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이대경 전 혁신위원장과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민주당의 내홍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여당은 권 대변인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는데요. 한편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1대1 회동을 놓고 열흘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난 권칠승 대변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오늘은 오후에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한다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이번 사과를 계기로 좀 논란이 수그러들 수 있을까요? 빨리 사과하고 당사자를 만나서 또 사과를 거듭하는 것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논란이 수그러들겠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잘 걸렸다 하고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이라서 결국은 좀 시간이 지나야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공인으로서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로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쉽게 사그라들긴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윤리특위에 권 대변인 제소하기로 했잖아요. 앞으로 상황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저는 권 대변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천원일 이 함장은 사실 이 마지막까지 천안함에 남아서 부하들을 구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무슨 낯짝으로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이 권 대변인이 했던데 이것은 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참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참 민망한 예. 발언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예. 당연히 뭐 천 함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천안함 유족들 또 생존 장병들이 있거든요. 장병들한테 참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당연히 또 개인적으로도 사과를 마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은 당직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해야 한다. 권칠승 대변인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뭐 정치 공세를 펼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희생된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 아닙니까? 그 예. 젊은이들을 기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마치 뭐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이미 국제적으로 북한의 소행으로 다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민주당 쪽에서 관련 인사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참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거취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제가 볼 계신 거예요? 때는 권 의원이 이제 국회 윤리위 제소를 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 윤리 제소감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예. 본인은 적어도 대변인직은 사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그만큼 이런 파장이 큰 발언을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네. 우리 장병들뿐만 아니라 유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변인직 정도는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 대변인직은 내려놓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해 주신 건데요. 어떻습니까? 당 내부에서는 지금 권칠승 대변인에 대해서 어떤 거취 관련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권칠승 대변인이 장관까지 지냈던 인사이고 평소에 언행이 굉장히 무거운 사람인데 왜 이런 실언을 했을까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오는 공격을 보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식의 공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까이에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태영호 의원이 4.3에 대해서 모욕하고 5.18에 대해서 모욕하고 그리고 우리 어찌 보면 국부로 숭상받고 있는 김구 선생을 모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징계와 의원직 사퇴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그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저는 이 기회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동안 역사를 부정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기망한, 예를 들면 총선 부정선거론 이런 이야기를 그 국민의힘 전신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주장을 하기도 했던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나서서 시끄럽게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는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언행을 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교훈적 차원에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 징계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실제 징계. 예, 지금 말씀하신 말씀하시죠. 대로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을 사퇴를 했습니다.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죠. 김재원 최고는 어땠습니까? 1년이라고 하는 당원 정지 아주 치명적인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립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책임을 물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뭐 대변인지 사퇴를 할지 그대로 있을지 저는 아마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사건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인사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리를 해도 정리되는 시점이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권 대변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대표도 그렇습니다. 뭐 책임을 안 집니다. 책임을 민주당에서는 발언에 대해서 권 대변인이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또 이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런 부분들은 하셨으니까, 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좀 예.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됩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 대표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로서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당으로 볼 때는 당의 지지율로 연결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 볼 때는 정치인 이재명의 차기 대통령 주자로서 후보로서의 지지로 또 이렇게 그 평가가 될 텐데 매번 건건 나올 때마다 대표를 흔드는 모습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일부 몇몇 사람이 계속해서 당의 전체 목소리인 것 마냥 호도하면서 언론에 나와서 민주당 원들을 모욕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뭐 중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민주당원에게 사랑받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중진으로서 원로로서의 자기 도리를 지켜가면서 이야기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을 갖고 또 일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거취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그 거론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 또한 그런 행위 자체가 결국은 본인들 자해 행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전체의 의견은 이런 작은 사안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대표 그만둬라라고 하면 이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 그만둬라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면 이런 어떤 나타났던 작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발전의 과정인데 이런 발전의 과정 또한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혁신위원장의 임명은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뿐만 아니라 송영길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이라든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 이런 부분들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쇄신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그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장을 정말 비상식적인 너무나 불합리한 사고를 하는 말하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7, 80년대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는 그런 이런 망언을 하시는 분을 이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웠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분하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또 이념을 같이 하고 하시기 때문에 이분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웠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웠다 국민들 앞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 그러고도 책임을 안 진다. 이것은 민주당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에게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혁신을 하겠다, 당을 쇄신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도 참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12일에 의원총회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쇄신의총을 거듭하면서 혁신기구 이야기가 나왔고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혁신위원장 사퇴를 맞은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 의총에서는 혹시 이 대표 퇴진론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일각의 전망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대표 퇴진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모양인데 당 내에서도 어차피 정해진 몇몇 분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분들 김영계 이상민 의원 정해져 있는 거 말씀하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 나머지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 결국은 이것이 이제 대선의 후유증이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한 리더가 있으면 쉽게 못 흔드는데 그 야당 대표이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기 때문에 약하게 보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하는 뒷배경에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배경이 숨어져 있습니다. 오롯이 민주당에 대한 걱정 혹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걱정,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 이런 것으로만 다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약 80% 이상의 지지자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고운 눈으로 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 분란은 그분들이 지금 현재 유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지배적이라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은 끊임없이 아마도 이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다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지금보다 의석수가 한 석만이라도 줄어든다라고 하면 또 달려들어서 그 리더십을 흔들기 위해서 나설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결국은 국민들이 볼 때는 한 사람 한 덩어리로 보는데 왜 그렇게 다름을 주장하고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지지했던 그런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또한 지지하고 있는데 그 지지했던 사람들의 의사와 반한 정치 행위를 이렇게 하는지 정말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일부 의원들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있고 이제 비명계, 친명계와 다른 목소리가 있다 보니 분당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당입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뭐 우리 당이 아니라서 뭐 다른 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는 뭐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유튜브에서 자꾸 일이 있을 때마다 물러나라 그러는데 나 물러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때문에 본인은 끝까지 가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총선을 본인이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많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비리 혐의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또 이제 비명계, 친명계 간의 갈등이 점점 더 노출되고 있거든요.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또 곧 귀국하면서 본인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윤리위원장 카드를 본인과 굉장히 친분이 많은 정말 자기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법원 판결 때 아마도 자칫 잘못했으면 본인이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를 구하자고 한 국민 대책위를 갖다 구성하고자 했던 사람도 이 분입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우군을 자기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명을 했겠죠. 그러다가 큰 자충수를 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점점 더 정폭이 되지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도 귀국이 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분당 가능성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민주당에 대한 분당 가능성을 먼저 이야기하나요? 민주당 인사들 내에서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언급 자체가 옳지 윤석열 않다. 대통령과 유승민의 결의 차이가 더 큽니까? 아니면 이재명과 이낙연의 결의 차이가 더 큽니까? 훨씬 더 유승민과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가 크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결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 대고는 분당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 민주당에서 이런 어떤 내용 갈등이 있을 때마다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을 대체할 지도자가 없다. 결국은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 지도자들이 있고 그 정치 세력들이 모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분당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수차례 정리가 되어 왔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예. 뭐 국민의힘도 그렇게 인물들 간의 의견이 달랐을 때 분당 이야기가 아예 안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일단 복경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적절치 않다. 매우 언급 적절치 자체가 않습니다. 적절치 않다라는 그냥 걸 이 갈등에 대해서 그 자체로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최악으로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꺼낸다라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습니다. 예, 뭐 앞으로 뭐 비명계, 친명계 서로 다른 의견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보면 될 일이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 어제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은 대통령실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대화가 이렇게 중단되는 것인가 이런 우려의 시각이 많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사회적 대화가 경사노위가 한국노총이 빠지게 되면은 사실상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노총은 오래전부터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한노총이 위원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한 노동자 대표로서는 4명 가운데서 한노총이 대부분 다 2명은 한노총이고 2명은 이제 또 한노총이 추천하는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노총이 빠진다 그러면 경사노위가 사실상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뭐 완전히 탈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사회적 합의 기구가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노동 시간 관련한 모든 부분들이 이 경사노위를 통해서 논의가 돼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지가 되는 것이 좋은데 한노총 쪽에서도 좀 대승적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앞으로 상황이 좀 어떻게 전개될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노총을 보고 판단 똑바로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경사노위 위원장의 김문수 위원장이 임명될 때부터 잘못될 것이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정당을 가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노동정책에 대해서 현실적 판단을 하는 이런 노총이었어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느 한 정당에 편향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끌고 있는 경사노위에 불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대화 협력의 가능성은 없어졌다라고 한국노총이 판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서 이제 경사노위 불참은 시작에 불과하다. 반노동 정책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싸우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굉장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국노총 판단 똑바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왜 상대적으로 정치적 편향이 덜한 한국노총이 대화마저도 거부할까? 이것에 대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사노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저는 대화를 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문틈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문수 위원장을 경질하고 다른 상대적으로 친노동적인 인사들을 임명하면서 한국노총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수반되어야지 오히려 한국노총에서 그럼 한번 가능성을 갖고 바라보겠다 할 수 있는데 그 대화에서 빠지겠다라고 선언한 한국노총을 비난하는 자세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의 상대를 한노총, 민노총만으로 국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한노총이 계속 정말 불참을 할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 15% 정도 되거든요. 예. 지금 한노총, 민노총 다 지금 대기업 그룹들 아니겠습니까? 또 다 정규직이 대부분이고 한데 이 비정규직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노조 가입하지 못하는 근로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화의 상대를 좀 더 폭넓게 할 구조적인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감사원 이야기, 선관위와 감사원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선관위가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부분적으로는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들 전원 사퇴라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받아라라고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어느 정도 압박에 못 이겨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헌법 정신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표하고 싶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선관위원들 가운데서 이제 법조인들이 있는데 예. 그 법조인들은 아마 용납을 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지금 선관위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워낙 따갑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하고자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마치 본인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될까 봐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긴 있는 모양인데요. 예. 저는 정정당당하게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고백하고 권익위 감사받고 국회를 통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태어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예.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을 중점에 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정신 서로 간의 독립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헌법 정신에 저는 근본적으로 또 모순되는 이러한 결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 저는 문제 해결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나름대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감사원의 이번 감사 요청이나 이 감사원의 요청에 편승한 국민의힘 여당의 요청 이 부분은 저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관위가 부분 감사에 대해서 다시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이유,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니 부분적이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채용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예. 회계와 관련된 이 부분들이겠죠. 그것은 감사원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부분은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 제외 대상에서 아닙니다. 아직 선관위는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말하자면 선거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선거 업무라는 것은 뭐 독립적인 선관위의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헌법적인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선거 업무와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인사와 관련된 채용과 관련된 그리고 회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감사원의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원법에도 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당연히 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이 감사원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국가공무원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체제의 미비이기도 해요. 감사원법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분리해 놓고 여기에 또 선거 업무를 주관하는 여기를 또 분리해 놓은 것 자체가 균형과 조화입니다. 여기까지 대통령이 간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미비점이 있긴 하지만은 감사원법에는 틀림없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법 해석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감사원도 계속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의 상황 함께 지켜보시고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보도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김일철 KBS 사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내가 사퇴를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 태우는 꼴과 똑같습니다. 지금 KBS가 오로지 민주당 언론입니까? 야당 언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부가 심하게 KBS를 탄압하는 것은 정권의 나팔수역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불만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방통위원장 임기가 2개월여밖에 안 남았는데 중간에 면직시켰죠. 이 부분도 아마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방심위까지도 우리가 방통위를 통해서
현재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KBS, MBC 이렇게 총체적으로 우리 언론에 대한 탄압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의철 KBS 사장이 이 수신료가 분리징수가 됐을 때는 KBS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만 지켜진다면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KBS를 위한 이런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과정 자체가 여전히 민주주의가 후퇴한 모습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에서 분리징수하자고 하는 여론조사가 97%였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분리징수하자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정도가 나왔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KBS가 지금 버림받은 것입니다. 왜 받았겠습니까? 편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KBS가 자정작용을 완전히 잃은 것 같습니다. 쇄신이 없습니다. 쇄신이. 그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인적 쇄신 같은 것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없습니다. 이거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무슨 치외법권지대처럼 남아 있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분노가 시청료 분리징수로 나온 것인데 김희철 사장이 지금 나 사퇴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철회해 주겠냐? 이거는 국민들 협박하는 겁니다. 본인이 쇄신안을 이미 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KBS 이렇게 쇄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들 믿어주시고 징수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본인 내 사퇴할 테니 이거 처리해달라. 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 KBS 사장이죠. 정현주 위원장이 맡고 있는 방송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기검사에 나섰습니다. 정현주 방심위 체제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정기검사에 나선 건데 사실 방통위도 지금 재승인 문제로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기검사에 나선 것은 심의 업무 보조금 등과 관련해서 지금 체제에서 좀 꼭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방심위도 사실 그동안 말하자면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심의 부분에 있어서 방심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방심위 위원들의 업무 행태에 상당히 좀 문제점이 드러나 있고 또 고소 고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감사 청문이 들어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방심위를 한번 좀 들여다보겠다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정현주 천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소미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현주 물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압니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그런 전횡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방통위나 방심이나 KBS, MBC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KBS, MBC 사장들 온갖 모멸감을 주면서 다 이렇게 몰아냈었습니다. 몰아냈고 또 박문진 이사뿐만 아니라 KBS 이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행태를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똑같이 반복했어야 되겠습니까만은 또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말하자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은 즉시 들여다보고 도려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아니 예.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는데 좀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물타기 아니겠습니까? 과거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저 지난 정부에서도 그래놓고 왜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복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주장처럼 들리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듣기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KBS의 고대영 사장이라든가 MBC의 김정일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임기 남겨놓고 물러났습니다. 얼마나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모멸감을 준지 아십니까? 그거 일일이 정말 다 열거하자면 정말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람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박 한마디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뭐 넘어가죠.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가 또 있다면 사실은 두 당대표의 만남, 김기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뭐 실무협의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언제 성사가 될지 다들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 글쎄요. 김기현 대표는 따로 이야기를 해보자. 비공개 만남을 갖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우리가 비공개 면담을 통해서 얻을 게 뭐가 있느냐. 국민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양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된 것이 이제 TV 토론까지도 연결이 되고 TV 토론을 하게 되면 양측 대표단의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그러면 실무 협의 속에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찰들이 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러저런 형식 다 빼고 국회 로텐더홀이라고 하는 로비가 있는데 그 로비에서 의자 놓고 둘이서 이야기하자. 언론이 어떻게 뭐 취재를 하든 뭐 하든 구애받지 말고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다 보면 뭐 하나의 어떤 엉킨 거라도 풀어지게 되면 그게 성과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둘 다 만나기 싫으면서 서로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서로 탓하게 하는 것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김기현 대표한테는 뭐 말씀을 제가 드릴 이유는 없고 이재명 대표에게 형식과 내용 다 떠나서 하루속히 만남을 성사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셨고요. 이게 물론 뭐 두 대표가 토론하는 거 좋겠죠. 근데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책 토론을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김기현 대표는 모든 주제를 다 가지고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정책 토론을 하자고 하겠습니까? 민주당 내 본인들의 부패 비리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책으로 한정을 하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두 사람이 토론하는 거 좋습니다. 토론하는 거 좋은데 지금 아마도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유족들은 굉장히 공분을 금치 못하는 상태인데 업무 복귀를 이제 박 구청장이 하니까 유족에서는 좀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요. 말 실수를 한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는 의원직 그만둬라 뭐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수많은 꽃다운 청춘들의 죽음을 두고 책임을 지는 단 한 사람이 없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을 시켰더니 본인은 억울하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여전히 본인의 어떤 그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이제 보석이 결정되어서 업무 복귀를 하는 모습을 유족들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그 당시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과 용산구청장 이런 분들은요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라도 좀 물러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 수많은 청춘 그 목숨들을 지키지 못한 부분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그러한 책임 정도는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겠죠. 출근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도 보석 신청 이유가 정신적 장애를 비롯한 장애가 있어서 보석 신청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런 장애를 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나와서 업무를 본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본인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일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 관련해서는 두 분이 이견이 없으셨는데요. 앞으로의 상황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